예, 여섯 번째 검찰 조사를 받은 정경심 교수가 뇌종양과 뇌경색 진단을 받았다고 밝힌 가운데 제출한 입원 확인서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정 교수의 표창장 위조 혐의 관련 첫 재판은 잠시 후 11시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한편 조국 전 장관이 웅동학원의 교사 채용 시험 문제 출제 과정에 일부 관여한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관련 내용들 이호영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예,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정경심 동양대 교수 이번 증명서 논란부터 하겠습니다. 지난 14일인가요? 그렇죠? 조국 장관이 전 장관이죠. 이제 사퇴하고 나서 바로 조사를 중단하고 병원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네. 그 이후에 이제 뇌경색 또 이야기가 나왔고요. 뇌종양 이야기가 나왔고 검찰에 낸 이복 퇴원 확인서가 문제가 있다. 검찰은 그렇게 보는가요? 어느 병원에서 어떤 내용을 증명서를 뗐기에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이제 정경심 교수가 제출한 것은 입원 증명서인데 거기에는 이제 보면은 뭐 병명으로 뇌종양이라고 뭐 이렇게 지금 적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어느 병원에서 이 문서를 발급한 것인지, 그 다음에 어떤 의사가 이 진단을 하였는지라는 것들이 일반적인 뭐 이제 특히 진단서였다면 당연히 기재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내용이 지금 블라인드 처리된 채로 그 검찰 측에 팩스로 제출이 됐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이게 결국은 그 피의자의 어떤 건강과 관련된 문제는 피의자의 신병과 관련된 거거든요. 신병을 이제 구속 상태로 수사를 할 필요성에 대해서 보통은 구속 영장을 청구할 때는 이제 증거인멸 우려, 도주 우려 이런 것을 봐야 되는데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조국 전 장관의 그 동생에 대한 영장이 기각됐지 않습니까? 그때도 보면 이제 영장 판사가 보면은 건강 문제를 또 언급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구속과 관련된 구속 사유가 아니라 구속과 관련되어서 구속 사유가 아닌 그 구속과 관련된 그 고려사항 이런 것의 어떤 범행의 중대성도 있지만 그런 어떤 건강 문제도 나중에 이제 문제 될 것이기 때문에 검찰 측에서는 이제 이런 부분이 아니 정말 아픈 게 맞냐. 뇌종양 같은 경우는 정말 중병이기 때문에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를 좀 판단하기 위해서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더니 이제 제출한 자료가 그 입원 진단서였고 병원명이랑 의사 이름이 없다 보니 진위 여부에 대해서 좀 논란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검찰이 문제 삼고 있는 건 제출한 자료가 명확한 자료가 아니다라는 입장인 것 같고 검찰이 또 사실 언론에 이 내용을 또 알렸잖아요. 때문에 정 교수 측 변호인단 측에서는 이 부분을 좀 문제 삼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논란 정 교수 측에서 주장하는 건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결국은 그 지금 피해자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에 검찰에서 언론에다가 그 내용을 브리핑하는 게 이게 도대체 말이 되냐. 지금 한창 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피의 사실 공표 논란인데 이제 이게 뭐 피의 사실을 직접 공표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뭐 조금 논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렇게 수사 상황을 심지어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이렇게 언론에다가 공개를 하는 것. 더군다나 그 공개된 부분이 또 보면은 지금 사람들이 막 의혹을 제기할 만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특히 이미 기소가 된 것이 지금 사문서 위조 혐의인데 마치 이미 사문서 위조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이 또 제출한 진단서가 이렇게 위조 내지는 조작된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피의자 내지는 변호인단 측이 봤을 때는 이건 검찰이 너무나도 악의적인 것이다. 이러한 좀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좀 의문이 드는 게 양측 모두 의혹이 없도록 정 교수 측에서도 진단서를 떼서 내고 그리고 검찰 측에서도 부족한 서류가 있다면 다시 좀 진단서를 제출해 달라라고 정식 요청을 하면 될 텐데 그게 왜 안 되고 있는 겁니까? 일단 뭐 검찰 측에서는 뭐 그러한 이제 추가적인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특히 이제 뇌경색이나 뇌종양 같은 경우는 MRI 자료 찍어보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MRI 자료 제출해라라고 했다라는 게 이제 검찰 측 입장인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경심 교수 측에서는 본인의 그 입원했던 그 입원 증명서이기 때문에 입원 장소가 알려지면 뭐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그 병원에 대한 뭐 압수수색이나 이런 것도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입원 장소에 이제 특정 어떤 뭐 이제 사람들이 와서 시위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조금 고민을 했던 것 같긴 한데 제 뭐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꾸 조금 논란의 소지가 될 만한 어떤 그런 것들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 약간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영장 청구 시점은 언제일까? 지금 6번 조사를 받았고요. 뭐 2, 3일 간격으로 불러 조사를 하기 때문에 뭐 오늘 한 번 더 부를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뭐 서초동에서 들려오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6번째 조사를 받을 때 조서 열람을 하지 않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한 번은 더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나가야죠. 그러면 그러면 일단 수사가 그 즈음에서 마무리되고 영장 청구를 아마 검찰이 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게 이제 전반적인 관측이 같은데 우리 이 변호사님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뭐 평상시와 같은 상황이었다라고 하면 이미 그 이전에 영장 청구를 했거나 아니면 그냥 불구속 상태로 할 것으로 결정을 했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지금 6번 조사 이미 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서 열람 확인하고 지장을 찍찍이 안 했기 때문에 그 피의자 신분 조서는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조사해야 되는 상황이고 뭐 지금 나오는 얘기로는 한 11월 초 정도까지는 신속하게 수사를 정확하게 또 마무리를 하겠다라는 게 또 어제 대검 국감에서 윤석열 총장이 밝힌 내용이기 때문에 조만간 수사가 마무리되고 신병에 대해서 영장 청구를 할지 말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오늘 사문서 위조 혐의와 관련해서 정경심 교수에 대한 첫 번째 재판이 열립니다. 사실 처음에는 정 교수 측에서 뭐 준비가 되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한번 연기를 신청했었는데 추후에는 이제 검찰 측에서도 연기 신청을 했잖아요. 그런데 예정대로 이렇게 원래 날짜에 열리게 됐습니다. 왜 양측 모두 연기 신청을 했는데도 제대로 열리게 되는 겁니까? 일반적인 케이스에서는 보통 이제 피고인 측과 검찰 측에서 기일 연기 신청을 다 같이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개의 경우는 재판부에서 받아주는데요. 이렇게 이제 기일 연기 신청을 하는 이유는 대개의 경우는 뭐냐면 기일이 공전될 것이 예상된다. 기일 공전이라는 걸 조금 설명드리자면 그날 기일에 와서 해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보통은 대개의 기일들이 이제 첫 번째 공판 기일 때는 뭘 하냐면 검사는 공소장을 낭독하고 범죄 사실이 이러이러한 것이다. 라고 하고 그다음에 내가 이러한 그 범죄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이러한 증거를 이제 제출하겠다라는 그 증거 목록이 이제 양측에 교환이 되고 이제 재판부에서도 보게 되는데 그러면은 이제 변호인 측에서 할 역할은 뭐냐면 두 개예요. 검사의 그 공소 사실 범죄 혐의에 대해서 인정하는지 아니면은 다투는지 그걸 밝히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검사가 제출할 증거 들에 대해서 의견을 밝힙니다. 증거 1, 2, 3, 4번은 동의하고 뭐 4, 5, 6번은 뭐 인정하고 나머지는 부동의한다라고 하면 부동의하는 증거에 대해서 이제 그 뭐 증거 이제 조사를 할지 여부를 막 결정하는 게 바로 첫 번째 공판 기일에서 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 아시다시피 뭐 증거 목록에 대한 그 열람 복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검찰 측에서 지금 허용을 안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사건의 어떤 그런 수사 상황이 변호인단 측에 흘러갈 경우에 이것이 나중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라고 해서 지금 수사 목록, 아니 수사 기록을 변호인단 측에서 보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목록도 보지 못했는데 그것에 대한 증거 의견을 밝힐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보여줄 의무는 없는 건가요? 원래는 의무가 있습니다. 원래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그게 지연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끝까지 안 보여주진 않고 다른 사건이 기소가 되면은 이제 열람 복사를 허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나중에 재판 과정에서 그런 부분 보여주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다 이런 걸 변호인 측에서 문제 삼을 수도 있나요? 네, 당연히 문제 삼을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안 보여준다면은 그렇게 문제를 삼는 것이 이제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겠지만 지금은 다소 그 이제 열람 복사를 지연시키고 있는 것에 불과해서 나중에는 이제 열람 복사 다 허가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재판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그 수사 기록이랑 증거 기록들을 봐야 되기 때문에요. 이제 나중에는 보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원래는 그렇게 연기 신청을 하면 연기를 받아들여 주는데 왜 이번에는 안 된다는 겁니까? 아마도 재판부에서는 이게 오늘 기일은 공판 기일이 아니라 공판 준비 기일이거든요. 공판 준비 기일은 뭐냐면 향후 재판에 대해서 양측의 의견을 들어보고 그다음에 특히 중요한 어떤 증거 신청 또 혹시 제출할 증거는 뭐가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한번 들어보면서 향후 재판을 어떻게 진행할지를 한번 큰 틀을 이제 교환을 하고 재판부에서도 이제 그 의견을 듣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뭐 비록 수사 기록을 보지는 못했다고는 하나 그 향후 어떤 식으로 이제 주장 입증을 할지 검찰 측은 어떤지 그다음에 변호인단 측은 어떤지 이러한 얘기를 재판부에서 미리 조금 들어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자, 어제 좀 새롭게 나온 얘기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좀 질문을 드리고 답을 저희들이 얻도록 하겠습니다. 웅동학원 교사 채용 비리 이건 조국 동생이 관여돼 있고 돈을 받아서 근데 지난번에 영장이 기각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시험 문제 출제와 관련돼서 이 조국 전 장관이 관여돼 있다. 그 관련해서
그러니까 채용 비리는 아닌데 본인이 출제에 대해서는 관여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네. 도대체 시험 문제를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그게 이제 이게 그걸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보면은 결국은 그 웅동학원의 채용 비리에 조국 전 장관이 연루되어 있느냐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나온 게 없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새로 나온 게 뭐냐면은 그 출제 과정에 일부 관여했다. 그것을 조금 더 정확하게 하자면은 조 전 장관 지금 좀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게 본인이 직접 출제한 것은 아니고 아니죠. 예. 출제 요청이 나오면 예, 학원 그러한 측에서요. 예. 출제 요청에 대해서 실제 출제를 담당할 그 교수를 좀 추천하거나 이렇게 본인은 연결만 했다라는 예. 것이고요. 이게 조금 이제 검찰 측에서 의심을 하는 거는 왠지 이거 같습니다. 2016년 그다음에 17년도에 그 조 전 장관의 동생이 지금 채용 비리를 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돈을 받고 시험에 출제지를 유출했다라는 것인데 그 2016, 2017년도에 그 출제가 의뢰되었던 기관 중에 이제 동양대가 있습니다. 그럼 동양대 그 당시에 이제 정경심 교수가 좀 연루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조 전 장관 또는 정경심 교수가 지금 현재 그 채용 비리의 어떤 혐의가 일부 드러난 조 전 장관 동생과 약간 공모를 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부분에 좀 포커스를 맞추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걸로는 뭐 현행법상의 뭐 문제나 이런 것들을 집어낼 수는 없는 상황인 거네요. 그렇죠. 뭐 그 출제 요청에 와서 출제할 사람을 연결해 줬다라는 것만 가지고는 뭐 그 범죄 혐의가 예. 드러났다고 보기는 어렵죠. 예. 조 전 장관 동생에 대해서 구속영장 재청구할지 이 부분도 관심입니다. 채용 비리와 관련해서 뭐 추가 혐의를 더 밝혀내서 그걸 더해서 재청구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뭐 드러난 내용들이 좀 있습니까? 그 이제 영장 재청구와 관련해서는 예. 그 당시 이제 조 전 장관의 동생은 채용 비리 부분을 인정했거든요. 그래서 채용 비리 관련 부분을 더 보강을 해서 영장 재청구를 하기보다는 다른 혐의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웅동학원과 관련된 위장 소송 예. 그것이 이제 그 당시 영장 청구의 주된 범죄 혐의였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때 영장 판사는 이 주된 혐의, 그 이제 특경법상 배임 부분에 대해서 범죄 혐의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기각시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수사를 더 해서 보강을 해서 영장 청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조 전 장관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그러면 언제쯤 진행이 될 건가? 이 부분에 관해서 어제 대검에 대한 국감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답변을 한 부분이 있어요. 아직은 뭐 피의자 신분이 아니라고 하네요. 그렇죠. 피고발인 신분이라 하고요. 검찰 소환에 대해서는 바뀔 수 없다고 했습니다. 지켜봐달라 했거든요. 거기에 조금 방점을 두는 언론도 있었는데 그럼 소환 가능성이 있다고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건 정말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나와 있는 여러 가지 혐의 중에서 조 전 장관이 직접 어떠한 그런 범죄 혐의에 가담을 했다거나 그러한 것들은 사실 아직 언론에 나온 것들은 없거든요. 그래서 어제 그 이제 국정감사에서도 이제 그 김도읍 의원이 질문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조 전 장관이 이제 피의자 신분이냐라고 예, 했더니 그냥 피고발인이다. 피고발인. 예. 다시 말해서 피고발인이라는 거는 그 고발된 사람을 말하는 거고 피의자는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양자를 약간은 구별을 했던 것은 약간 좀 윤석열 총장이 조 전 장관에 대한 어떤 피의자 입건 여부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한 그런 자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표현을 하는 것 자체가 일정 부분 또 수사 내용을 또 알려주게 되는 상황이 되니까 또 이런 표현을 쓴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피의자라고 하면은 예. 그런 건 되겠죠. 이제 범죄 혐의를 어느 정도 검찰 측에서 자신을 하고 향후 기소할 것으로 조금 예측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러한 어떤 예단을 주고 싶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예. 윤 총장은 좀 수사를 서두르겠다. 뭐 네. 이런 이야기를 어제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수사를 마무리한다면 우리가 이 대목에 좀 수사가 끝날 것 같다 이렇게 감지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있습니까? 뭐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이제 구속 수사 같은 경우는 이제 검찰 단계에서 구속할 수 있는 기한이 최장 20일이기 때문에 어떤 그 기소에 약간 그 데드라인이라고 이제 그 마지노선은 20일 정도로 보는데 지금 뭐 조 전 장관의 동생, 그다음에 정경심 교수, 그다음에 조국
전 장관까지도 다 불구속 상태이기 때문에 그 수사의 기한을 우리가 예측하기는 조금 어렵고요. 다만 이미 지금 뭐 영장 청구가 되었거나 혐의가 어느 정도 드러나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예. 11월 초 정도에는 이제 수사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고 제 개인적으로 조 전 장관에 대한 어떤 수사 마무리는 그 전에 되긴 조금 어렵지 않을까,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어제 대검 국정감사 자리에서 윤석열 총장 많은 질의에 좀 답변을 했습니다. 그중에 그 본인과 관련된 그 혐의에 있어서 그 고소를 한 내용, 본인 스스로가 검찰총장임에도 불구하고 고소한 부분에 있어서 의원들의 질의가 있었고 고소를 취하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윤 총장이 한 답변이 있습니다. 함께 들어보고 좀 대담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총장이 고소인이 된 사건이 있는 것 자체가 과연 적절한지. 이런 보도가 이런 식의 명예훼손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한다고 공식 같은 지면에다 해주신다면은 고소를 계속 유지할지에 대해서는 한번 재고를 해보겠습니다. 여러 정황들이 여러 관계자들이 증언을 함으로써 사실이 없어졌는데 이제 그러면 됐지. 이 언론사는 우리나라 대표하는 정론지입니다. 그러니까 사과를 저는 받아야 되겠습니다. 확인됐으니까 고소 취소하라 이런 말씀은 이거는 저는 좀 제가 듣기에도 좀 그렇게 받아들이기 좀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총장님이 고소를 하니까 거의 LTE급으로 수사를 한다. 총장 사건이니까 검찰이 이렇게 동원된다. 총장님이나 검찰을 비판하는 사람들 그 얘기 자꾸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거에 대한 부담도 같이 고민해야 예, 마지막에 김종민 의원이 한 이야기, 총장님이 고소한 사건이니까 LTE급으로 수사를 한다라는 그 부분이 아무래도 가장 좀 논란이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검찰총장으로서 사건을 고발한다는 거 사실 뭐 이게 안 되는 건 아닙니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 의원들이 논란을 제기했던 부분은 어떤 부분이었습니까? 이제 의원들은 그 부분을 이제 제기하는 게 이게 검찰총장이 어떤 일부 개인을 고소한다라는 거는 이게 좀 말이 되냐. 개인으로서 고소야 물론 할 수 있지만 검찰총장의 직을 수행하는 사람이 어떤 특정 개인이나 언론을 고소하는 것은 좀 부적절하지 않냐라는 이제 문제 제기였는데 뭐 저는 그런 문제 제기 자체는 뭐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그 이제 윤 총장도 어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그 검찰총장 직을 수행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이런 악의적인 보도에 대해서는 이거는 검찰 조직의 문제라고 본다. 본인은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게 결국은 직과 개인은 좀 구별이 되는 거거든요. 지금 그 보도의 내용은 보면은 이제 윤중천으로부터 그 접대를 받은 리스트에 당시 윤석열 현 지금 총장이 거론이 됐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되지 않고 그냥 덮였다라는 정도의 내용이거든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사실이 아니라고 하면은 되게 이제 많이 이제 화가 나고 억울하고 이럴 텐데 그래서 실제로 고소를 했는데 이제 문제는 이게 검찰총장으로서 고소한 건 아니거든요. 윤석열 개인으로서 고소를 한 것이지만 문제는 그 개인이 현재 검찰총장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가 과연 이것을 무혐의 처분할 수 있겠느냐. 이거 결론은 정해져 있다라고 이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이제 생각인 건데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그 검찰 조직의 수장이 수사에 착수가 되는 고소를 했고 그로부터 어떤 지휘를 받는 검사가 기소를 하는 게 과연 공정하고 중립적인 기소가 될 수 있겠느냐. 이러한 어떤 원칙에서 좀 고소 취하를 고려해 볼 것을 이제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뭐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신문 일면에 똑같이 그때 당시에 뭐 한겨레 신문이 단독 기사를 일면에 올렸기 때문에 똑같이 일면에 사과하면 고소 취하를 제고해 볼 수 있다. 어제 그런 답변이 나왔었다는 거 참고로 말씀드리고 그 어제 또 국감에서 나왔던 얘기인데요. 화성 연쇄 사건 얘기가 나왔습니다. 8차 사건에 진범으로 지목돼서 실형을 살고 나왔던 윤모 씨, 이춘재가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상황이 좀 반전됐습니다. 본인도 또 억울하다 이런 심정을 하면서 일단 변호인도 재심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제 국감에서 나온 게 검찰에서
직권재심 청구를 할 수도 있다 이랬는데 저희도 좀 낯선 용어거든요. 네. 그건 직권재심이 뭡니까? 네, 저도 오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요. 그 재심 청구는 예. 이제 그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가 당연히 할 수 있는데 그 형사소송법 424조를 보면 재심 청구권자라는 조문이 나오고요. 거기에 첫 번째로 재심 청구할 수 있는 사람으로 기재가 되어 있는 게 검사입니다. 예, 그러니까 검사가 예. 재심 청구를 하는 경우 이것을 이제 직권재심이라고 하는 것이고 아무래도 재심이라는 것이 이제 이루어지려면 재심 개시 결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재심 개시 결정에 대해서 검사가 재심 청구를 했다라고 한다면 법원이 아무래도 조금 더 수월하게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려주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측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변호인도 재심 청구를 할 수 있고 검사도 재심 청구를 직권으로 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그렇죠. 예, 네. 그건 재판부가 양쪽 다 받아들일 수 있고 안 받을 수 있고 이런 겁니까? 그렇죠. 이제 그 양쪽 다 받아들여주고 안 받아들여주고 당연히 할 수 있는데 결국은 그것을 안 받아들여준다는 것의 의미는 재심 개시 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검사도 재심 청구하고 그다음에 유죄 선고를 받은 측에서도 재심 청구를 했다면 법원에서는 재심 개시 결정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호영 변호사와 함께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